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상 실패와 같은 낙인 찍기 정쟁을 자제하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소위가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추석 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제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폭염, 폭우로 비상이 걸린 밥상물가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민생 현안과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김남근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엔 안중이 없고 정부 비판만 하고 있다며 정쟁을 삼가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가 기로에 서는데도 정부가 기업 때려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나흘 남은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특사단이 국익을 위해 협상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를 비난하며 총질하기 바쁘다며 정쟁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다면서 우리 농민과 기업이 걱정되지 않냐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과 정쟁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생사가 걸린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옥죄기를 하면서도 협상 난항에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을 위해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법인세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세 협상 위기 국민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라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천지 봐주기 대가 의혹 등이 사실이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홍 전 시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세계 국회의장 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루마니아를 찾았습니다. 우 의장은 루마니아 총리를 비롯해 상원과 하원 의장을 잇따라 만나 활발한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일리엔 볼로잔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양국이 어려웠던 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루마니아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었고 요하니스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자진 사임했습니다. 우 의장은 볼로잔 총리가 루마니아의 어려운 정국을 잘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작년 연말까지 상원의장을 역임하시고 올해 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몇 개월 맡으셨는데 국내 정국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신 그 총리님의 지도력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루마니아 방산 분야에 한국의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수주한 루마니아 원전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교민의 체류와 안전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아브루데안 상원 의장, 그린데아누 하원 의장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은 양국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우 의장은 남북의 평화 유지를 위해 루마니아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얼음이 두터워도 그 밑에 물은 흐르듯이 남북 간의 같은 민족으로서 이 긴장이 아무리 있어도 대화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완화 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저희들의 그런 기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 의장은 루마니아와 한국 의원 친선 협회도 만나 양국 간 활발한 의회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남인순, 배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거래세는 0.05% 더 올린 0.2%까지 그리고 법인세는 최대 25%까지 이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 조만간 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핵심은 결국 이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은요, 윤석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2022년 25%에서 24%로 최대 구간을 좀 낮췄는데 이를 다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보족이 사실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2022년도에 100조 원 수준이었던 이 법인세가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이 40%나 세수가 빠졌다면서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었던 이 증권거래세율 역시 현행 0.15%에서 0.18%로 복원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0.2%까지 올리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0.2%였지만 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0.15%까지 줄었던 것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네. 법인세를 이제 다시 올리는 걸 놓고 재계에서는 이제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이런 이제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대신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혜택을 이제 주겠다는 건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정리하면 세수 부족을 채우는 조치를 하는 동시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들도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세제 개편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키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정책과는 별도로 감세 정책에 해당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요,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 소득 등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제외한 14%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대주주의 고배당 요인을 없애는 과도한 세율이기 때문에 이를 배당 성향에 따라 차등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현재 발의된 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안을 보면요.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는 22%, 그리고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7.5%를 토대로 하는데 이 경우 49.5%인 현행 세율이 20% 후반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이 초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 의원의 발의안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35%를 최고 구간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는 10%까지 더하게 되면 이 38.5%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세율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에 배당을 확대하기에 충분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 평균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 3억 원 이상의 배당을 매년 받아가려면 이 계산했을 때 150억 원 이상의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위 0.1%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감세 혜택이 크면 안 된다라는 반발까지 고려해서 당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밀하게 이제 짰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15%로 미국과 협상을 이제 마무리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 다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 상수로 협상에 들어갔다, 이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이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인 EU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이 미국 시장을 놓고 유사 상품으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부담이 그만큼 더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미국이 일본과 EU 등에게 요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큰 틀에서 공통되게 원하는 것들이 좀 읽힙니다.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50%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 예외를 계속 유지해서 적용을 하고요. 대신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이 세계 최대 소비처 중에 하나인 미국은 관세율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대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또 미국의 이 농축수 상품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함께 이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만큼은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아예 상수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장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이 어기구 국립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농해수위 소속 11명의 의원들은 어제 이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을 이 협상 제물로 삼지 말라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상수가 됐다는 건 바로 이제 쌀과 소고기가 전제가 돼야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건데,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도 관세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네요. 미국 의회에서 이제 한국 측에 공정하지 않다,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 플랫폼법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이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 수수료 등을 명분으로 받아가는 금액의 비중을 일정 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자라는 내용을 추진하는 게 바로 이 온플법의 핵심입니다. 네. 현재 이 자영업자들은 이 비율을 15%로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재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미국이 자국의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나 이 구글, 아마존 등이 속한 이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는 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이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도 지난 1월 이 43명의 의원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이 한국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려고 촉구를 했었고 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번 달에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 서한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 미 하원은 이 성명서에서 이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5일 브리핑 때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온플법. 하지만 이 미국 관세 협상의 유탄을 맞은 셈인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독과점과 가불관계를 이원화해서 따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아예 온플법 처리가 지연될 것인지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방송이 판타지 의정 웹드라마 두근두근 트윈즈를 공개했습니다. 정치 이념이 극과 극인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담았는데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그리면서 재미와 감동까지 더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방송이 처음 시도하는 판타지 의정 웹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정당과 정치 이념이 극과 극인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뀝니다. 노동자 출신 초선 의원 빈지훈 역에는 아역 배우 출신의 박지빈 배우가, 엘리트 출신 재선 의원 최고은 역은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활약 중인 정혜인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지만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 현안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드라마는 국민의 회초리는 매섭다, 혐오 시설과 지역 갈등, 국회의원 가족의 고충, 그리고 신종 보이스피싱 등 10개의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국회 방송은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소통의 드라마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인지도 있는 배우들의 연기와 최초로 시도하는 판타지 설정을 통해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두근두근 체인지는 국회 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부터 매주 2편씩 공개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수사권한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수사 권한을 갖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고려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 권한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 TF를 출범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대부분의 산재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국민 중심 정당으로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다시 국민이다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당대표와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는데도 특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저지른 범죄적 권력 남용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특검의 강제 수사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면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좀 고려될 부분이 아니지 않냐라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소정의 양행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조국 전 대표가 그리고 그 일가족이 겪었던 그 정말 참혹한 유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좀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닐까. 저도 그거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와 국민 상식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적 개입이 느껴진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먼저 공정을 잃은 청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미 관세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 문제가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선명성 경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는 두 후보의 2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 3대 개혁 신속한 마무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당대표로 기호 2번 박찬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강력한 당대표를 강조한 정청래 후보와 당정대 원팀을 내세운 박찬대 후보는 서로 자신이 내란을 종식할 적임자라면서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원이 선호할 만한 메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성 메시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잘 맞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없다고 답했는데요.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정당 해산됐고 의원직 5명이 박탈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이중하고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출마했던 그 후보들 중에는 협치의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라는 점을 아마 우리 두 후보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국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또 두 후보는 사법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추진 법안을 경쟁하듯 내세웠는데요. 정 후보는 국회 의결을 통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법안을, 박 후보는 내란 정당 보조금 환수와 국민의힘 의원 제명 등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해서 판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포함해서 15명으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고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거나라고 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판사징계법, 검사징계법.
강성지층 표심 공략을 위해 선명성 경쟁에 뛰어든 두 후보, 굳히기에 나선 정 후보와 뒤집기를 노리는 박 후보 사이에서 당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상호 관세 유예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 박덕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차례 연기됐던 한미 재무장관 통상협상이 31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데드라인 하루 전이라 사실상 벼랑 끝 협상이 되겠는데요. 정부는 농산물과 조선업 등을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현재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아직 관세 부과 유예 시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속단해서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한미 간 다수 이견이 있더라도 당국자들은 이제 언제든 만났었고 또 항상 만나면 철통 같은 동맹, 비셀 틈 없는 공조 같은 대외 발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은 장관급 만남조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는 이제 다르게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우선 협상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속내를 정확하게 읽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결과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현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트럼프 측이 경제통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농축산물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축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주권 또 국가 안보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가 개방이나 수입 규제 완화는 어떤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최희영, 김윤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리 종합 세트라면서 인사청문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과 여당의 무조건 엄호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네, 우선 두 명의 국무위원 후보가 이제 여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한 명은 지명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버티다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또 강준호 통합비서관도 내부 비판이 계속돼서 역시 자진 사퇴를 했고 지금은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이제 새로운 논란이 계속 이렇게 제기되고 또 내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처음에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강선우 후보가 사퇴하고 나서야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비판 여론을 너무 좀 안일하게 이렇게 보고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인사를 지켜보면서 검증 시스템이 잘 보완됐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경기 라인이 인사를 주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2일에 열리게 되는데 현재 7명의 후보가 나서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상은 당무 감사위 결정 그리고 혁신 내용의 혼란 속에서 지지율이 점차 더 하락을 하면서 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디에서 재기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계실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의 아니게 국민들께 당내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의원들이 최근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8월 20일 출범하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켜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서에 가져야 될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제나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이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저도 듣고 있지만 새로운 지도부도 많이 듣고 경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 우리 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쇄신 방향에서 저희가 이 위기를 돌파할 그런 해법을 새로운 당대표 지도부가 꼭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게 바로 현재 민생 챙기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물가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민생부 대표이신 김남금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금 국회의원입니다. 예, 작년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네. 이제 올해 또 처음 출연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이제 앞으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현안 질문 들어가도록 하죠. 민주당의 민생부 대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대책 TF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민생 입법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가장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심각한 물가 상황부터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2분기 생활 필수품 10개 중에 7개나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 대책 TF에서 소비자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면서 체감 물가에 대한 이제 그 서민들의 그 심리도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체감 물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 당국에서는 한 2% 내로 물가가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관리 목표 내에 잘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소비자들은 그렇게 물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소비자의 사용 빈도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 체감 물가 중심으로 물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저희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라면, 두부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물가 그 관리 지수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은 소맥, 그러니까 이 라면 같은 걸 만드는 이제 것들은 다 이렇게 소맥 그 밀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소맥 수입분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근 2년 사이에. 네. 근데 이제 라면 같은 그 밀을 이용해서 하는 그 가공식품들은 가격을 계속 올라갔는데 그건 좀 정상적이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결국 이제 라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독과점적인 거잖아요. 한 3개 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한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많이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물가 관리 당국에 지적을 하고 특히 그런 식품 회사들하고 좀 면담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그 자꾸 원가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원가는 오히려 지금 재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수입 그 원가는 떨어지는 그런 부문도 있는데 그걸 이용한 가공식품은 오히려 그 가격이 올랐기 올리고 때문에 있느냐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네. 좀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어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들어가서요. 요즘 그 수박이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또 내일 모레 7월 30일이 중복입니다. 삼계탕을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또 폭염과 폭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후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긴급 처방만으로 좀 충분하지 않겠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네. 대응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기후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농축산물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가격들이 이제 이렇게 급하게 뛰는 급등하는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걸 뭐 AI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수요 예측들을 잘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저희 같이 좀 점검을 해봤었고요. 그다음 중요하게 농축산물 가격들이 오를 때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여러 개 단계의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 유통을 할 때마다 농산물을 또 그대로 다 내렸다가 다시 유통 수수료가 붙고 다시 또 실어가지고 네. 또 옮기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생기는 네. 그런 비효율도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 이제 농산물 직거래 유통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그 온라인 농산물 유통공사를 좀 방문해서 지금은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농산물 그 온라인 유통이. 그래서 이걸 네. 수조 단위로 좀 더 빠르게 좀 넓힐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있었는데 농촌 쪽에서도 공급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유통 비용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농가에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서 네.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도 이익이 되는 이 온라인 유통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대책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그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이제 뭐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민생 회복 이제 쿠폰 저도 얼떨결에 이틀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한두 달은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후에 어떤 후속 대책도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그 민생 소비 쿠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네. 그걸 이제 또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서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고 그럼 또 중소기업들은 재료를 또 구입해야 되고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 새롭게 수요들이 생기니까 농산물 이제 생산이나 이런 걸 늘리게 되고 요런 좀 이렇게 연쇄적인 승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역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침체됐던 그런 불안한 그 경제 심리 같들이 해소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갖다 주고 있는 이 관세 그 협상 같은 것도 빨리 끝나서 이제 수출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여당은 또 민생 입법으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이죠. 오늘 그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도 과연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2차라는 표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집중 투표제하고 네.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한 분리 선출은 원래 1차 개정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5가지의 그 세트 입법 중에 이제 2개였고요. 예. 그 중에 3개는 좀 통과를 후속 하고 논의하기로 했던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한번 한 다음에 좀 네. 논의를 정리해서 처리를 하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이미 1차 입법에서 다 처리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고요. 뭐 가능하면 그 부분도 법안 소위에서는 표결로 처리를 했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좀 합의를 봐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뭐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예정돼 있는 거고 또 남은 2개는 사실은 전체 상장에서 2,700개 중에서
2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안이었거든요. 네. 한 200개 기업 정도의 것이었고 또 그런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 논의가 있었고 이거에 많이 대비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기업들에게 줄 충격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후속으로 여기서부터가 2차가 되겠죠. 그 후속으로 이제 뭐 자사주 소강 뭐 문제라든가 또 재계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배임죄 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들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제 공감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이제 재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배임죄 부분인데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데는 이제 공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수사권과 공소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용하는 게 바로 기업들을 많이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도 배임죄 조항 완화에 대한 뭐 개정안도 지금 발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상법 개정 논의를 할 때 재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하는 간담회 같은 걸 했습니다. 네. 그때도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들이 형사적인 책임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들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영적 판단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확실하게 판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다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뭐 무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수사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검찰이. 네. 법원에 가서 계속 무죄가 나고 있는데 수사는 하고 기소는 하고 그것도 기업한테는 엄청 부담이다. 나중에 그렇죠. 무죄가 네. 되더라도 수사되고 기소되는 건.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런 수사나 기소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판례로 되어 있는 소위 경영적 판단의 법칙들을 명문화할 필요는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김태년 의원이 낸 법안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재계에 대해서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재계가 우려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그렇게 보완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적 판단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는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상법 개정 다음으로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바로 그 자사주 소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법안도 있잖아요. 취득 후에 1년 내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이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 자사주 소각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저희들이 상법을 배울 때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다 소각이었습니다.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든 거거든요. 자본 충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배웠던 건데 네. 그게 한 2011년경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좀 많이 남용이 돼서 뭐 예를 들면은 자사주를 전체 주식의 10% 이상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한 280개 정도가 되고 무려 40%나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4개 기업이나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권 문제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우호 세력의 헐값으로 넘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방어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주식을 헐값으로 넘으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사주를 사면은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식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네. 배당을 한 효과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주가가 다 오릅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 갖고 있다가 이제 헐값으로 우호 세력에 넘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져서 주식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이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부양되고 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의 차원에서도 자사주 소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고 뭐 요거는 어느 정도는 좀 큰 어떤 그 상법의 기본 원리, 어떤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뭐 재계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포이즌피를 도입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 앞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배임죄 완화처럼
긍정 검토 여지가 좀 있을까요? 경영권 방언의 가장 핵심은 주주의 네. 지지를 받는 겁니다. 소위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고 그러는 뭐 주주 행동 펀드들이 달려들어서 그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사안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이제 지배주주 쪽이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 다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랬어요. 뭐 엘리엇이 공격을 할 때 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소버린이 공격을 할 때도 이제 SK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이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들의 지지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이즌 필에 대해서는 포이즌 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M&A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러게 되게 되면은 이제 헐값으로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그 M&A 공격을 하는 쪽이 이제 부담이 크도록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적대적 M&A를 방어하겠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또 피해를 보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걸 하기 전에 네.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좀 그런 경영 정책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최선의 경영권 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번 정권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 뭐 포이즌 필, 뭐 신주 인수 선택권 굉장히 어려운 경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코스피 주가와도 이제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덕분에 이제 코스피가 오늘도 3,200선을 이제 회복하기도 했는데 관세 협상을 좀 지켜보면서 최근에 좀 관망세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관건이 코스피 5천이 이번 정권에서 과연 가능할까?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능할지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 않아요.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지금 관세 이런 분쟁들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주가가 이렇게 실물 경제를 보면 확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오르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도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투자된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상황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던 돈들 이제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또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는 그런 신호가 가니까 또 3,200도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뒤에 실물 경제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지 주가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5천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런 제도 개혁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자금들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대부분 개인 금융 상품을 사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1% 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이제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벌써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걸 다 모으면 한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주가 보행이 상당히 되겠죠. 네. 또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그 모건 스턴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MSCI 지수라는 거를 이제 그 투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신흥국밖에 안 돼요. 선진국 지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여러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개혁들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자본이 대부분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머니 부부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민생 현안은 바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억 대출 규제를 맛보기다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매운맛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맛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 카드가 있다면 이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안정시키는 금융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뭐 인상되거나 그러게 되면 금방 이제 그런 단기적인 버블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지금처럼 이제 DSR 같은 것도 철저를 해서 그 개인들이 과잉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면 이제 집값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단기적인 집값은 잡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책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단기적인 집값 안정만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그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멈춰버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동안에 이제 다 거의 멈춰버리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재개발 그 사업 같은 것들이 서울에 74개 지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부터 좀 LH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들이 좀 추진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집값을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집값이 안정되면 그리고 부동산 사가지고 거기서 집값 오르려고 그 많은 빚을 내 가지고 여기다 투자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부동산에 투자한 돈들이 빠져가지고 주식시장으로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정치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 이제 기억하시겠죠? 네네. 그런 이제 관련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민생 입법 또 민생 정책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오늘 못하신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예. 뭐 민생 부대표라는 걸 저희가 만든 것들이 이제 이게 정치가 현안의 중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민생 문제가 상당히 소홀히 되기 쉽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에 민생 부대표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민생 부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법과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민생 입법일 것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너무 부담이 큰 게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수수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수수료, 뭐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뭐 결제 수수료에서 전체 매출액의 한 30% 이상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입법들,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정화법 같은 것들도 좀 추진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산업 육성 정책들을 쓰는데 신산업이라는 게 대기업 하나만 잘 돼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이제 관련돼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같은 것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개발하려는 요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해서 기술 탈취를 방지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뛰어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들도 좀 추진할 것이고 이런 이제 민생 입법 추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자영업자들하고 그런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와 같은 대기업과의 어떤 상생 협약을 통한 그런 부담 완화 정책이라든가 뭐 택배나 배달 같은 데 있어서의 과로사 방지 같은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의 민생 입법과 관련한 활약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금 의원을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